감히 천한 것이 왕의 옥체를 훼손해. 호위무사의 서슬퍼런 칼끝이 소년의 목에 겨눠졌습니다. 운종과 장터 한복판, 피를 토하며 쓰러진 사내의 목에는 시꺼먼 침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침을 꽂은 자는 다름 아닌 15살 거지 소년이었지요. 저 거지가 양반의 목을 찔러 죽였다! 백성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고 소년은 역적 암살범으로 끌려가 뼈가 부서지는 고문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형장의 칼날이 소년의 목 위로 떨어지려는 그 순간 과연 거지 소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거지 소년은 왜 임금의 목을 찌른 것일까요? 월화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옛날 한양 도성 안에서 가장 물산이 풍부하고 사람이 넘쳐나기로 소문난 운종가 장터가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팔도의 상인들이 짐을 지고 모여들어 해가 중천에 뜰 무렵이면 발 디딜 틈조차 없이 북적거렸지요. 생선 파는 안악의 구성진 목소리와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어우러지고 비단을 파는 보부상과 약재를 늘어놓은 양령시 상인들이 저마다 목청을 높여 손님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야말로 조선 팔도의 온갖 물건과 사람이 한데 뒤섞여 살아 숨 쉬는 거대한 생명체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끌벅적한 장터 한 구석에 유독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15살 남짓 되어 보이는 거지 소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개똥이라 불렀는데 본명이 무엇인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행색은 참으로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본래 무슨 색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거적대기를 몸에 걸치고 있었고 때가 겹겹이 앉아 시꺼멓게 변한 얼굴에서는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겼습니다. 머리카락은 새가 둥지를 틀어도 될 만큼 엉키고 헝클어져 있었으며 맨발로 다니는 발바닥은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웬만한 가시쯤은 밟아도 아프지 않을 지경이었지요. 상인들은 아침부터 거지를 보면 재수가 없다며 개똥이만 보면 인상을 썼습니다. 저리 꺼져라 이놈아, 손님들이 냄새 맡고 다 도망가겠다. 어떤 상인은 대야에 담긴 더러운 물을 개똥이에게 끼얹기도 하였고 어떤 장꾼은 지나가다 발길질을 해대며 내쫓기 일쑤였습니다. 개똥이는 그때마다 아무 말 없이 구석으로 물러나 웅크리고 앉아 있다가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면 다시 슬금슬금 장터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이 소년이 끼니를 때우는 방법이라고는 국밥집에서 버려지는 시래기 찌꺼기를 주워 먹거나 떡 장수가 팔다 남아 굳어버린 떡 조각을 얻어먹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얻어먹지 못하는 날이면 장터 뒤편 개천가에서 물로 배를 채우고 잠이 들어야 했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처지였건만 이상하게도 개똥에게는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낡고 시꺼멓게 그을린 대나무 침통이었습니다. 오죽이라 불리는 검은 대나무로 만들어진 것인데 세월의 때가 묻어 본래의 빛깔조차 알아보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개똥이는 이 침통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아도 아무리 추위에 얼어 죽을 지경이 되어도 결코 전당포에 넘기는 법이 없었지요. 장터의 상인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거지 녀석이 뭔가 훔쳐온 게 틀림없어. 안 그러면 저렇게 꽁꽁 숨기고 다닐 리가 없지. 그러나 아무도 그 침통의 진짜 내력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침통은 1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개똥이의 아버지가 남긴 단 하나의 유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
어린 개똥이의 손을 꼭 쥐고 피 맺힌 유언을 남겼습니다. 개똥아, 이 침은 사람을 살리는 데만 써야 한다. 어떤 원한이 있어도, 어떤 분노가 치밀어도 절대 사람을 해치는 데 쓰지 말거라. 이것이 의원의 본분이니라. 그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차가운 옥바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당시 겨우 5살이었던 개똥이는 아버지의 시신을 부여잡고 밤새 울었지만 아무도 그 어린 것을 거두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 개똥이는 거리에서 짐승처럼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남긴 침통과 그 안에 든 오죽침만큼은 늘 깨끗이 닦아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틈만 나면 장터 구석 빈터에 쪼그려 앉아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곤 하였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 몸의 혈자리였습니다. 손태음 폐경, 조경명위경, 인맥과 동맥에 이르기까지 360여 개의 혈자리를 빠짐없이 외우며 홀로 의술을 연마하였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저것 봐라, 미친 거지가 땅바닥에 낙서질이나 하고 앉았네. 글도 모르는 놈이 뭘 그리는 게야. 아이들은 돌멩이를 던지며 놀려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똥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혈자리를 그리고 손가락으로 허공에 침을 놓는 연습을 되풀이하였습니다. 개똥이의 눈은 언제나 장터를 오가는 사람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단순히 먹을 것을 구걸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침을 하며 지나가는 노인의 안색을 살피고 절뚝거리며 걷는 행인의 걸음걸이를 관찰하였지요. 저 사람은 폐의 습기가 찼구나. 저 안악은 허리 쪽 신경이 눌려 다리가 저린 것이로구나. 개똥이는 속으로 진단을 내리고 치료법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다가가 도움을 주려 하면 사람들은 기겁을 하며 물러섰습니다. 이놈이 감히 어디서 더러운 손을 들이대느냐. 꺼져라. 거지 주제에 무슨 약장수 흉내냐. 매번 욕설과 발길질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개똥이는 그때마다 입술을 꽉 깨물며 물러났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진정한 의원이 되리라는 다짐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말입니다. 오늘도 개똥이는 운종가 장터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게 갠 하늘의 뭉게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 구름처럼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는 날이 올까? 소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할 때라고, 때가 오면 반드시 뜻을 펼 수 있으리라고 말입니다. 그날따라 유독 장터가 더욱 북적거렸습니다. 무슨 큰 행사라도 있는 듯 양반 행차도 잦고 이름 모를 낯선 사내들의 눈빛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똥이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이날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소용돌이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운종가 장터는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국밥집에서는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된장 냄새와 고기 삶는 냄새가 뒤섞여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배고픈 개똥이는 국밥집 앞을 서성이며 침을 꿀꺽 삼켰으나 감히 다가갈 엄두는 내지 못하였습니다. 거지가 음식점 앞에 얼씬거리면 빗자루로 쫓겨나기 일쑤였기 때문이지요.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쪽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저것 좀 보소. 짐승이 피를 흘리고 있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한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개똥이도 호기심에 발걸음을 옮겨 인파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장터 모퉁이 수레바퀴 아래에 떠돌이 개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짐수레에 치인 듯 옆구리가 찢어져 선홍빛 피가 흙바닥을 적시고 있었고 개는 가늘게 낑낑거리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에이, 아침부터 재수 없게 짐승이 죽어가네. 지나가던 상인이 침을 탁 뱉으며 돌아섰습니다. 저거 치워야 하는 거 아니오? 냄새나서 장사를 못하겠네. 또 다른 상인이 투덜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죽어가는 개를 불쾌하게 바라볼 뿐 아무도 다가가 돌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로 툭툭 차며 빨리 죽으라는 듯이 내쫓으려 하였지요. 개똥이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상태가 심각하였습니다. 개의 눈동자는 풀려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살점이 드러난 상처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개똥이는 무릎을 꿇고 개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맥을 짚어보니 가늘게 끊어질 듯 뛰고 있었고 배를 만져보니 안으로 피가 고이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것 봐라. 미친 거지가 죽어가는 짐승을 붙잡고 뭘 하는 게야. 구경꾼들 사이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고 더러워라. 병든 짐승 만지면 사람한테 웃는다. 저리 비켜라. 한 안악이 손사래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개똥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품속에서 시꺼먼 오죽 침통을 꺼내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크고 작은 대나무 침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는데 오랜 세월 정성껏 다듬어 윤기가 흘렀습니다. 저 거지가 침을 가지고 있네. 어디서 훔쳐온 게 틀림없어. 짐승한테 침을 놓겠다고 미친놈이 따로 없구만.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나 개똥이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초롱초롱한 눈동자에는 비범한 빛이 서려 있었지요. 개똥이는 개의 옆구리 상처 주변을 재빨리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침통에서 가장 굵은 침을 하나 뽑아 들었습니다.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였습니다. 개의 뒷다리 안쪽 혈자리에 침을 깊숙이 찔러 넣자 개의 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어서 배 쪽에 또 다른 혈자리에 두 번째 침을 놓았습니다. 세 번째 침은 목덜미 아래쪽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아니, 저게 뭐 하는 짓이야? 구경꾼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다 죽어가는 짐승을 더 괴롭히는 게냐? 몇몇 사람들이 개똥이를 끌어내려 하였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듯이 늘어져 있던 개가 갑자기 몸을 움찔거리더니 입에서 검붉은 피를 왈칵 토해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겁하여 뒤로 물러섰습니다. 개똥이는 침착하게 침을 하나씩 뽑아내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개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던 피가 서서히 멈추기 시작하였습니다. 개는 비틀비틀 다리에 힘을 주더니 믿기 어렵게도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여전히 힘이 없어 보였지만 분명히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개는 낑낑거리며 개똥이의 손을 핥았습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조화야. 죽어가던 짐승이 벌떡 일어났어. 장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금 전까지 비웃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린 채 개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지 녀석이 어디서 저런 재주를 배웠담. 혹시 도깨비한테 홀린 거 아냐? 수군거림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씩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바로 옆 국밥집 주모를 향해 당당하게 말하였습니다. 주모 아주머니, 제가 개 목숨 하나 살렸으니 뜨끈한 국밥 한 그릇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뻔뻔하다면 뻔뻔한 청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주모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이 녀석 봐라. 개 한 마리 살린 걸로 국밥을 달라고. 그러나 주모의 표정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벌어진 신기한 광경에 마음이 움직인 것이지요. 에라, 모르겠다. 신통한 제주본 값으로 한 그릇 줄 테니 어서 먹어라. 주모가 뚝배기에 국밥을 수북이 담아 내밀었습니다. 개똥이는 두 손으로 뚝배기를 받아들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며칠 만에 먹어보는 따끈한 국밥이었습니다.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뚝배기 바닥까지 박박 긁어먹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모는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혀를 찼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국밥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던 한 사내가 개똥이를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양반의 차림새를 하고 있었으나 어딘지 모르게 범상치 않은 기품이 흘렀습니다. 콧날이 오뚝하고 눈매가 날카로웠으며 비록 소박한 옷을 걸쳤으나 걸음걸이 하나에서도 품위가 느껴졌지요. 사내의 뒤에는 호위무사로 보이는 건장한 사내 두어 명이 거리를 두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개똥이가 침을 놓는 전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깊은 관심과 탐구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내가 곁에 선 호위무사에게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의 침술이 심상치 않구나. 혈자리를 찾는 솜씨가 궐의 어이들보다 낫다 해도 과언이 아니로다. 호위무사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런 거지 아이가 어찌 그런 기술을 익혔겠습니까? 사내는 대답 대신 개똥이의 품속에서 언뜻 보였던 시꺼먼 침통을 떠올렸습니다. 침통 끄트머리에 희미하게 새겨진 문양이 눈에 밟혔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이 스쳐 지나갔으나 쉽사리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내가 바로 민정을 살피기 위해 미복자맹을 나온 조선의 임금이었습니다. 임금은 때때로 이렇게 변복을 하고 장터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진짜 삶을 들여다보곤 하였지요. 그러나 오늘따라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 거지 소년과의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 같은 알 수 없는 끌림이 마음 한구석에서 꿈틀거렸습니다. 국밥을 다 먹은 개똥이가 뚝배기를 내려놓고 입가를 훔쳤습니다. 소년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배부른 만족감이 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순간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누구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장터 인파 저 너머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밥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운 개똥이는 뚝배기를 주모에게 돌려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따끈한 국물이 뱃속에 들어가니 온몸에 힘이 도는 것 같았습니다. 소녀는 기분 좋게 기지개를 켜며 장터 구석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하였습니다. 살려준 개도 어느새 힘을 차려 비틀거리며 어딘가로 사라진 뒤였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북적거리는 인파 속에서 유독 이질적인 기운을 풍기는 자가 있었습니다. 검은 삿갓을 깊이 눌러쓴 사내였는데 얼굴은 삿갓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옷에 검은 행전을 두른 그 모습은 마치 대낮에 나타난 그림자와도 같았습니다. 사내의 걸음걸이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건만 아무도 그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는 듯하였습니다. 검은 삿갓의 사내는 마치 뱀이 먹이를 향해 스르르 기어가듯 인파 사이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으니 바로 국밥집 앞에서 개똥이를 지켜보고 있던 그 중년 사내 미복자맹 중인 임금이었습니다. 검은 삿갓은 임금의 뒤편으로 은밀히 다가갔습니다. 그 움직임은 숙련된 자객의 그것이었습니다. 임금은 여전히 개똥이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의 침술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저 시꺼먼 침통의 내력이 무엇인지 궁금증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호위무사들도 주군의 시선을 따라 개똥이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의 빈틈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검은 삿갓의 손이 소매 안에서 스쳐 나왔습니다. 그 손에는 머리카락보다 가는 은빛 독침이 들려 있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지도 않을 만큼 작고 섬세한 것이었으나 그 끝에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기에 충분한 맹독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검은 삿갓은 마치 스쳐 지나가는 행인인 양임금의 옆을 지나쳤습니다. 그 순간 독침이 임금의 목덜미를 스치듯 찔렀습니다. 짧고 낮은 비명이 임금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임금은 반사적으로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뭔가 따끔한 것이 스친 듯하였으나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호흡 만에 온몸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리가 풀리고 시야가 흐려지고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전하, 호위무사 한 명이 주군의 이상을 눈치채고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임금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흙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입에서는 붉은 피가 아닌 검붉은 핏덩이가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체내에 치명적인 독이 퍼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나리 정신 차리십시오. 호위무사가 임금을 부축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이미 의식이 몽롱해져 눈동자의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목덜미 주변의 피부가 순식간에 시퍼렇게 변해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맹독이 혈관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이었지요. 장터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다. 피를 토하고 있어. 비명과 고함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쓰러진 사내를 보고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군가는 전염병이 돈다며 소리를 질렀고 또 누군가는 역병에 걸린 자가 나타났다며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저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안 돼. 병이 옮아. 안악들이 아이들을 끌어안고 도망쳤습니다. 빨리 의원을 불러야 해. 누군가 외쳤으나 선뜻 다가오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쓰러진 사내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검붉은 피와 시퍼렇게 변해가는 목덜미의 빛깔이 너무도 섬뜩하였기 때문입니다. 호위무사들은 칼을 빼들고 주군을 둘러쌌으나 인파에 막혀 자객을 쫓기도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미복자맹 중이었으므로 함부로 왕의 신분을 밝힐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암살을 저지른 검은 삿갓은 이미 혼란스러운 군중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뒤였습니다. 그때 국밥집 앞에서 뚝배기를 내려놓던 개똥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무슨 일인가 싶어 발걸음을 옮겼지요.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가보니 중년 사내 한 명이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개똥이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아까 자신을 유심히 지켜보던 그 양반이었습니다. 개똥이는 재빨리 사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목덜미 주변의 피부가 시퍼렇게 타들어가는 것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에서 토해낸 핏덩이의 빛깔, 창백해진 얼굴빛,
가늘게 떨리는 손끝까지 모든 증상이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놓은 극독이 혈맥을 타고 퍼지고 있는 것이었지요. 이건 맹독이다. 개똥이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의서 중에 이런 증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피부가 검푸르게 변하고 검은 피를 토하는 것은 서역에서 들어온 특수한 독의 특징이었지요. 이 독은 빠르게 심장을 향해 퍼지며 제때 해독하지 않으면 반시진 안에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비켜라. 저 사람은 전염병이 아니요. 개똥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지의 말 따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미친 거지가 또 나섰네. 더러운 손으로 건드리면 안 되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개똥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내의 숨결은 점점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동공이 뒤집히기 시작하였고 입술이 시퍼렇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물러나시오. 개똥이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소의 비굴함은 온데간데 없고 단호함과 절박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당장 독을 빼내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명줄이 끊어지오. 제발 길을 비켜주시오. 개똥이는 들고 있던 빈 뚝배기를 흙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오죽 침통을 꺼내며 쓰러진 사내에게로 몸을 날렸습니다. 뒤에서 잡으려는 손길을 뿌리치며 소녀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저 사람을 살려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주변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거지 녀석이 양반에게 달려드네. 잡아라, 잡아. 그러나 개똥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앞에는 죽어가는 환자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소녀는 사내의 곁에 무릎을 꿇고 침통을 열었습니다. 이제 단 몇 호흡 안에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습니다. 개똥이는 쓰러진 사내 옆에 무릎을 꿇자마자 지체 없이 손목을 잡아 맥을 짚었습니다. 맥박이 툭툭 끊어질 듯 위태롭게 뛰고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입술 색깔은 시퍼렇게 질려가고 있었지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독이 심장에 닿기 전에 막아야만 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반시진도 버티지 못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개똥이는 침통에서 가장 크고 두꺼운 오죽침을 뽑아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침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귀한 것이었지요. 이 침은 깊숙한 혈자리에 놓아야 할 때, 보통 침으로는 닿을 수 없는 곳을 찔러야 할 때 쓰는 것이었습니다. 개똥이는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사내의 목덜미를 살폈습니다. 독침에 찔린 자리 주변으로 시퍼런 빛이 거미줄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저 거지가 뭘 하려는 거야? 구경꾼들 사이에서 불안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양반 날이 목에 침을 대려고 해. 미친놈 아냐? 당장 잡아. 여기저기서 고함이 쏟아졌습니다. 몇몇 장정들이 달려들어 개똥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이놈이 감히 어디서 몹쓸 짓이야. 한 사내가 개똥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개똥이는 사람들의 손길을 잇는 힘껏 뿌리쳤습니다. 놔주시오. 지금 이 사람은 독에 당한 것이오. 침을 놓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오. 소년의 절규가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거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칠게 소년을 끌어내려 하였지요. 바로 그 순간 사내의 입에서 검은 피가 다시 한번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내의 몸이 파르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정말로 숨이 끊어질 판이었습니다. 개똥이는 자신을 붙잡은 장정의 손을 이빨로 깨물어 뿌리치고는 다시 사내에게로 달려들었습니다. 죽어도 좋으니 비켜라. 개똥이가 악을 썼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재빨리 사내의 목덜미 중 독이 퍼지는 핵심 혈자리를 찾아냈습니다. 풍지혈과 아문혈 사이 척추와 연결된 위험천만한 곳이었지요. 이곳은 숙련된 어이들조차 함부로 침을 놓기 꺼리는 자리였습니다. 조금만 빗나가도 환자가 즉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개똥이는 침을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하였습니다. 개똥아, 침을 놓을 때는 손끝이 아니라 마음으로 놓는 것이다. 환자를 살리겠다는 마음이 침끝에 실리면 침은 저절로 제 갈 길을 찾아가느니라. 소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러고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시꺼먼 오죽침을 사내의 목에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푹, 섬뜩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침이 깊숙이 들어가는 순간 사내의 몸이 활처럼 휘어지며 튕겨 올랐습니다. 그러더니 입에서 고여있던 검은 독혈이 분수처럼 터져 나와 흙바닥을 시꺼멓게 적셨습니다. 피를 크게 토한 사내는 숨을 거칠게 헐떡이더니 이내 의식을 완전히 잃고 몸이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저놈이 양반의 목을 찔렀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인이다. 거지가 양반을 죽였어.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안악들은 아이들을 끌어안고 도망쳤고 상인들은 좌판을 버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개똥이를 향해 돌멩이가 날아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시끄러운 인파를 거칠게 뚫고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쓰러진 사내를 멀리서 호위하던 무사였습니다. 그는 죽은의 목에 시꺼먼 침이 꽂혀 있고 그 앞에 거지 소년이 무릎 꿇고 앉아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죽은의 몸 아래로는 검붉은 피가 흥건하게 퍼져 있었지요. 호위무사는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네 이놈, 호위무사가 서슬퍼런 칼을 번쩍 뽑아 들었습니다. 칼끝이 개똥이의 목덜미에 차갑게 겨눠졌습니다. 감히 천한 것이 왕의 옥체를 훼손해 당장 내 놈의 목을 쳐 육실화를 내주마. 호위무사의 입에서 뜻하지 않은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왕, 옥체. 그 순간 장터 전체가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북적거리던 소리가 일시에 멎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저 쓰러진 사람이 왕이라고 미복자맹 중인 전하라는 말인가. 주상 전하.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퍼져나가자 장터의 모든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감히 임금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다는 듯 이마를 땅에 박고 벌벌 떨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지를 향해 돌을 던지던 자들도 혼비백산하여 땅바닥에 코를 박았습니다. 개똥이의 얼굴도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방금 침을 놓은 사람이 조선의 임금이라니. 그러나 소녀는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침을 뽑으면 전하는 진짜 붕어하십니다. 개똥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전하를 해치려 한 것이 아니요. 독을 빼내어 살리려 한 것이요. 호위무사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지금 당장 이 천한 거지의 목을 베어버리고 싶었으나 만약 저 말이 사실이라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침을 뽑았다가 정말로 전하께서 붕어하시기라도 하면 그때는 자신의 목숨도 부지할 수 없을 터였습니다. 바로 그때 장터 입구에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한 무리의 행차가 나타났습니다. 관복을 갖춰 입은 관리와 무장한 포졸들이었습니다. 앞장선 자는 이 고을의 사또인 조 대감이었지요. 장터에서 소란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고 순찰 나온 길이었습니다. 조 사또는 쓰러진 자가 누구인지 은밀히 확인하였습니다. 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미복자맹 중인 임금이 쓰러져 있고 거지가 침을 들고 있다니.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가 아닌가. 사또의 입꼬리가 은밀히 올라갔습니다. 저 거지놈을 당장 포박하라. 사또가 호령하였습니다. 역적 암살범을 잡아들여라.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개똥이를 거칠게 제압하였습니다. 소녀는 오랏줄에 묶이면서도 전하의 침을 빼지 마시오. 독이 다 빠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호위무사마저 반역의 무리로 몰려 포졸들에게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조 사또는 차가운 눈빛으로 쓰러진 임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자는 전염병을 앓고 있을지 모르니 의원을 부르지 말고 당분간 격리하라. 그 명령 속에는 의도적인 방치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또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개똥이는 질질 끌려가면서도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제발, 제발 그분을 살려주시오. 그러나 소년의 절규는 허공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개똥이는 거친 오랏줄에 짐승처럼 묶인 채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걸치고 있던 거적대기가 찢어지고 맨발이 돌바닥에 끌려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입에서는 오직 한 가지 말만 끊임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분 목의 혀를 막아야 합니다. 제발 내 침을 뽑지 마시오. 그러나 포졸들은 귀담아 듣기는커녕 입을 다물라며 뺨을 후려쳤습니다. 장터에서 관아까지는 그리 먼 길이 아니었건만 개똥이에게는 천 리 길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끌려가는 내내 소년의 머릿속에는 쓰러져 있던 그 사내의 모습만이 아른거렸습니다. 침을 제대로 놓기는 하였으나 독이 완전히 빠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였습니다. 만약 누군가 함부로 침을 빼거나 잘못 건드리면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질 수도 있었지요. 관아에 도착하자 조 사또는 즉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식을 잃은 임금은 관아 뒤편 후미진 창고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은 평소에 곡식이나 작물을 보관하던 곳으로 사람이 머물기에는 눅눅하고 음침한 곳이었습니다. 임금은 차가운 흙바닥에 거적 한 장 깔린 채 내던져졌습니다. 목에는 여전히 개똥이가 꽂아둔 오죽침이 박혀 있었지요. 사또 나리, 어이를 부르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포졸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조 사또는 싸늘한 눈빛으로 포졸을 쏘아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전염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 함부로 의원을 들였다가 병이 퍼지면 어쩔 셈이냐? 당분간 격리하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 포졸은 고개를 조아리며 물러났습니다. 사또의 명령에 따라 창고문은 굳게 잠겼습니다. 창문도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임금은 혼자 버려진 채 가느다란 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았고 그 누구도 물 한 모금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의도한 것은 명백하였습니다. 이대로 조용히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지요. 한편 분노하여 반항하던 호위무사도 제압당해 옥에 갇혔습니다. 호위무사는 철창을 붙잡고 악을 썼습니다. 이것이 무슨 짓이냐? 나는 전하를 호위하는 무사다. 당장 풀어달라. 그러나 조 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호위무사라고 내 놈이야말로 저 거지와 한패가 되어 암살을 꾸민 역적이 아니고 무엇이냐?
호위무사는 억울함에 이를 갈았으나 포졸들에게 문매를 맞고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관아 앞마당에서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개똥이가 무릎 꿇린 앞에는 온갖 형구가 늘어져 있었습니다. 곤장과 줄이, 낙형에 쓰는 인두까지. 보기만 해도 살이 떨리는 것들이었지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는데도 관아 마당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아 뱀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개똥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고 감히 전하를 독살하려 하였느냐? 사또의 목소리는 서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내 뒤에 있는 배후를 불면 고통 없이 보내주마. 이 실직고하거라. 개똥이는 억울함에 두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습니다. 소인은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닙니다. 소인은 의원입니다. 그분이 독에 당한 것을 보고 살리려 침을 놓은 것뿐입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으나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의원이라고. 이 천한 거지 놈이 감히 의원을 사칭해. 듣기 싫은 헛소리로구나. 사또가 손짓하자 형리들이 우르르 다가왔습니다. 저놈이 제 입으로 실토할 때까지 장형을 가하라. 뼈가 부러져도 좋으니 실컷 때려라. 형리가 커다란 곤장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차없이 개똥이의 앙상한 등짝을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살점이 터지고 피가 튀었습니다. 으악! 소년의 비명이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곤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매가 내려칠 때마다 개똥이의 등에서 피가 솟구쳤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하얀 뼈가 드러날 지경이었지요. 그러나 사또는 손을 들어 멈추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치라며 재촉하였습니다. 배후를 대라. 누가 시켰느냐? 사또가 고함쳤습니다. 개똥이는 피를 토하면서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정녕 모릅니다. 전하를 찌른 자는 검은 삿갓을 쓴 다른 놈입니다. 소인이 아닙니다. 소녀는 목이 터져라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사또는 귀를 막았습니다. 곤장이 20대를 넘어갈 무렵 개똥이는 더 이상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였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고 눈앞이 캄캄해져 갔습니다. 그 와중에도 소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창고에 갇힌 그분은 괜찮은 것일까? 내가 놓은 침이 독을 다 빼내고 있을까? 제발 살아계셔야 할 텐데.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환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가르쳐준 의원의 본분이었기 때문이지요. 개똥이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소인은 사람을 살리려 하였을 뿐입니다. 소인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기절한 개똥이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사실 조사또야말로 이번 암살의 진짜 배후였습니다. 임금이 미복자맹을 나온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검은 삿갓의 자객을 고용하여 암살을 꾸민 것이 바로 조사또였지요. 그런데 하늘이 돕는지 천한 거지 소년이 마침 침을 들고 나타나 완벽한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구나. 사또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거지에게 암살범 누명을 씌우고 창고에 버려둔 임금이 자연히 숨을 거두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터였습니다. 조정에는 암행 중이던 임금이 미천한 자객에게 습격당해 붕어하셨다고 보고하면 그만이었지요. 저놈을 지하 감옥에 쳐넣어라.
내일 동이 트면 역적의 죄명으로 처형할 것이다. 사또의 냉정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형리들이 기절한 개똥이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어두운 지하 감옥으로 향하였습니다. 소년의 피가 흙바닥에 길게 자국을 남겼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관아를 덮었습니다. 창고에서는 임금이 홀로 죽음과 싸우고 있었고, 지하 감옥에서는 개똥이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두 사람 모두 목숨을 잃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의 끈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개똥이가 임금의 목에 꽂아둔 오죽침이 묵묵히 제 할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쥐가 득실거리는 지하 감옥은 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차가운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벽에는 곰팡이가 시꺼멓게 피어 있었지요. 그 음습한 바닥 위에 개똥이가 피투성이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어서야 소녀는 겨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온몸이 불에 타는 듯 뜨거웠고 등짝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개똥이는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곤장에 맞아 으스러진 뼈가 비명을 질러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지요. 철창 너머로 희미한 횃불빛이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본능적으로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인 오죽 침통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손끝에 닿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목숨처럼 아끼던 침통은 이미 관아에서 압수당한 뒤였지요. 개똥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단 하나의 유품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것만은 어떻게든 지켜야 할 것만 결국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소녀는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소인이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눈물이 피와 뒤섞여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개똥이는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았습니다.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창고에 갇힌 그분이 어찌 되었는지가 더 급하였습니다. 같은 시각 관아의 동원에서는 조사또가 촛불 아래 앉아 무언가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개똥이에게서 압수한 소지품들이 널려 있었지요. 낡은 거적 조각, 헝클어진 배주머니, 그리고 시꺼멓게 그을린 대나무 침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또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침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볼수록 묘한 물건이로군. 사또는 침통을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보통 거지가 가지고 있을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낡고 때가 묻었으나 침통을 만든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나무의 결이 곱고 균일한 것이 상당히 귀한 재료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었지요. 사또가 호롱불의 침통을 가까이 가져가 자세히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침통 끄트머리에 희미하게 새겨진 문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월의 닳고 그을음에 가려져 있었으나 빛에 비춰보니 분명히 무언가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또는 천으로 그을음을 닦아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내의원을 뜻하는 문양이었습니다. 궁궐의 어이들만이 사용하는 도구에 새기는 표식이었지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더욱 놀라운 것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자와 독특한 가문의 표식. 그것은 10년 전 사또 자신이 직접 손을 써서 죽음으로 몰아넣은 천재 어이 허의원의 것이었습니다. 사또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하였지요. 1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당시 사또는
아직 내의원 제주 벼슬에 있었습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맹독을 구해 몰래 독살하고는 그 죄를 허 의원에게 뒤집어 씌웠지요. 허 의원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였으나 사또가 꾸며낸 증거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허 의원은 임금 앞에서 대역죄인으로 몰려 참수당하였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소인은 결백합니다. 라고 외쳤으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지요. 사또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정적도 제거하고 걸림돌이던 천재 어이도 없앴으니 일석이조였던 것입니다. 설마 사또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놈에게 살아남은 핏줄이 있었단 말이냐? 손이 점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만약 저 거지 소년이 허 의원의 자식이라면, 만약 아비의 복수를 위해 10년간 정체를 숨기고 때를 기다렸다면, 만약 이번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면, 사또의 등골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갑자기 주변의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저 소년이 장터에 나타난 것도, 임금 앞에서 침수를 보여준 것도, 암살 현장에 마침 있었던 것도 모두 계획된 것이 아닐까. 아니, 어쩌면 자신이 고용한 자객과 저 소년이 한패일 수도 있지 않은가. 한편 지하 감옥의 개똥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을 오락가락하고 있었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환영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옥사 귀퉁이에 단정히 앉아 따뜻한 눈빛으로 소년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아버지. 개똥이가 갈라진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소인이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려 하였건만 오히려 역적으로 몰려 내일이면 목이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환영 속에 아버지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개똥아, 너는 잘못한 것이 없느니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의원의 본분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 너는 오늘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려 내 목숨을 걸었다. 그것만으로도 너는 훌륭한 의원이니라. 하지만 아버지의 원수를 갚지 못하였습니다. 개똥이가 흐느꼈습니다. 아버지의 환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망에 눈이 멀어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하였거늘 내가 어찌 복수를 말하느냐. 하늘은 모든 것을 보고 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느니라. 내가 할 일은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다. 개똥이는 피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영 속의 아버지가 서서히 희미해져 갔습니다. 소녀는 갈라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기 전에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기 전에는 결코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각 동원에서 조사또는 밤새 침통을 만지작거리며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야심한 시각이 되자 사또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차피 저 거지의 정체가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후환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했습니다. 사또는 고을 판관을 은밀히 불러들였습니다. 내일 동이 트는 즉시 저 거지 놈을 대역죄인으로 몰아 처형하라. 사또가 은덩이 몇 개를 쥐어주며 나직이 명하였습니다. 정식 재판 따위는 필요 없다. 어차피 천한 거지가 임금을 시해하려 한 것은 명백한 역모가 아니냐? 신속히 처리하라. 판관은 고개를 조아리며 물러갔습니다. 사또는 창문 너머로 어둠에 잠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터였습니다. 거지는 죽고 창고의 임금도 숨을 거두면
자신의 과거도 이번 암살도 영원히 묻힐 것입니다. 사또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지울 수 없는 불안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동력 하늘이 붉게 물들기도 전에 지하 감옥의 철문이 요란하게 덜컹거리며 열렸습니다. 횃불을 든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바닥에 쓰러져 있던 개똥이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밤새 고열에 시달린 소녀는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였습니다. 곤장에 맞아 으스러진 등에서는 여전히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지요. 일어나라 이놈, 내 놈의 마지막 날이다. 포졸 하나가 개똥이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끌어올렸습니다. 소년의 몸에는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부러진 듯 제대로 서지도 못하였지요. 포졸들은 그런 소년을 질질 끌고 관아박 형장으로 향하였습니다. 개똥이의 맨발이 돌바닥에 끌리며 피가 길게 자국을 남겼습니다. 형장은 관아 앞 넓은 마당에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가운데에는 시퍼런 핏자국이 얼룩진 나무 도마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커다란 칼을 든 망나니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가득한 망나니는 눈빛마저 흉악하기 그지없었지요. 그 뒤로는 죽음을 알리는 붉은 깃발이 아침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른 시각임에도 형장 주변에는 벌써 백성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장터에서 일어난 소란이 입에서 입으로 퍼져온 고울이 발칵 뒤집힌 상태였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어린 거지가 양반을 찔러 죽였다던데 아니라니까. 암행어사를 암살하려 한 역적이라네. 세상에 저런 어린 것이 그런 짓을 하다니. 조 사또는 화려한 관복을 갖춰 입고 형장 단상에 위엄 있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새 뜬 눈으로 지센 탓에 눈 밑이 시꺼멓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사또는 애써 불안을 감추며 관복 소매 안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 이 형장에서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저 거지 소년만 죽으면 과거의 비밀도 이번 암살의 진상도 영원히 묻힐 터였습니다. 개똥이는 포졸들에게 끌려 형장 한가운데에 무릎 꿇렸습니다. 굵은 밧줄이 소년의 손목과 발목을 꽁꽁 묶었습니다. 소년은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는 두려움에 질린 눈빛으로, 또 어떤 이는 측은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바로 그 순간 관아 뒤편 창고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버려져 있던 임금이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개똥이가 꽂아둔 오죽침은 밤새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내고 있었지요. 도굴품은 피가 침을 통해 조금씩 빠져나가고 막혔던 혈이 서서히 뚫리며 피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임금은 희미하게 눈꺼풀을 떨었습니다. 의식이 아득한 안개 속에서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렴풋이 들려오는 것은 멀리서 울리는 북소리였습니다. 둥, 둥, 둥. 처형을 알리는 북소리였지요. 임금은 있는 힘을 다해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의 거미줄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 왜 이런 곳에 누워있는가? 형장에서는 조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작된 판결문을 펼쳐들었습니다. 죄인의 죄상을 낭독하겠다. 사또의 목소리가 형장을 울렸습니다. 이 극악무도한 거지는 어제 운종가 장터에서 지체 높은 양반을 맹독으로 암살하려 하였느니라. 증거가 명백한 대역죄인이므로 즉각 효수에 처함이 마땅하니라.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용기 있는 목소리 하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또 나리, 잠깐만요. 어제 국밥집 주모였습니다. 저 소녀는 어제 죽어가는 개를 살려낸 신통한 아이옵니다. 저는 분명히 저 아이가 사람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살리려 하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아니옵니까? 조 사또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감히 관아의 엄중한 판결에 토를 다는 자가 있느냐? 사또가 대노하여 호통쳤습니다. 저 여인을 당장 끌어내라. 암살범을 두둔하는 자는 공범으로 간주하겠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주모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겁에 질려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형장 중앙에서 망나니가 숫돌의 커다란 칼을 갈기 시작하였습니다. 쓱쓱, 쓱쓱. 서늘한 쇳소리가 귀를 찌르듯 울렸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안악은 참아 보지 못하고 아이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해가 점점 떠오르며 형장을 붉은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개똥이는 굵은 밧줄에 묶인 채 차가운 나무 도마 위에 강제로 머리가 뉘어졌습니다. 코앞에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 자리에서 목이 떨어진 죄인들의 피였겠지요. 소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 것인가? 그 순간 개똥이의 눈에 단상 위 사또의 책상이 들어왔습니다. 그 위에 자신의 오죽 침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자 자신의 전부였던 그 침통. 소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지 못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가나 봅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눈앞에 두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조 사또가 붉은 깃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명하는 신호였지요. 사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으나 굳게 이를 악물고 깃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형장 전체가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바람마저 멎은 것 같았습니다. 사또의 손에서 붉은 깃발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툭 떨어지는 깃발과 함께 처형의 북소리가 한층 빠르게 울려 퍼졌습니다. 둥둥둥둥 망나니가 번쩍이는 칼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개똥이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서늘한 칼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한 호흡 뒤면 모든 것이 끝날 터였습니다. 망나니가 치켜든 칼날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날카로운 쇳빛이 형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경하던 백성들은 차마 눈을 뜨고 보지 못하여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린 소년의 목이 떨어지는 참혹한 광경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이지요. 어떤 안악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고 어떤 노인은 나무 아미타불을 중얼거리며 연부를 외웠습니다. 개똥이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처럼 두근거렸고 귓가에는 자신의 숨소리만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차가운 도마 위에 눌린 볼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도 소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창고에 갇힌 그분은 어찌 되었을까? 내가 꽂아둔 침이 부디 독을 다 빼냈어야 할 텐데. 내가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그분만은 제발 살아나셔야 할 텐데.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에도 환자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개똥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의원의 본분이었기 때문이지요.
단상 위에 조사또는 통쾌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저도 모르게 올라갔습니다. 단 1초 뒤면 저 거지 소녀는 목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10년 전의 비밀도 이번 암살의 진상도 영원히 묻히게 될 터였지요. 사또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늘이 돕는도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구나. 망나니가 입에 머금었던 독한 소주를 서슬 퍼런 칼날 위에 푹 뿜어냈습니다. 술기운에 젖은 칼날이 요염하게 빛났습니다. 망나니는 기합 소리를 내지르며 두 손으로 칼자루를 움켜쥐었습니다. 우람한 팔뚝에 핏줄이 굵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칼을 내리쳤습니다. 시퍼런 칼날이 바람을 가르며 개똥이의 얇은 목덜미를 향해 맹렬하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단 한 호흡만 늦었어도 소년의 목이 형장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을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당장 그 칼을 멈추라. 하늘을 찢는 듯한 우레 같은 고통이 굳게 닫힌 형장 입구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위엄이 있었던지 형장 전체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망나니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찔하였고 내려치던 칼날이 손끝 한 치 차이로 멈칫하였습니다. 날카로운 칼끝이 개똥이의 목덜미 피부를 스치며 머리카락 한 줌만을 베어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난 형장 입구로 쏠렸습니다. 그곳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나무 대문이 박살나듯 열리며 한 사내가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중년 사내, 어제 장터에서 쓰러졌던 그 양반이었습니다. 사내의 안색은 아직 창백하였습니다. 걸음걸이도 다소 비틀거렸지요. 한쪽 팔은 뒤따르는 호위무사의 부축을 받고 있었습니다. 목덜미에는 개똥이가 꽂아두었던 오죽침이 빠진 자리에 작은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장을 압도하는 위엄과 서슬이 서려 있었지요. 조사또는 백주대 낮에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색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하였습니다. 입술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어제 분명히 창고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의원도 부르지 않고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습니다. 죽어도 10번은 죽었어야 할 자가 어찌 두 발로 걸어 들어온단 말입니까? 네, 내 놈이 어찌 살아서. 사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소리쳤습니다. 아니, 당장 저 자를 잡아라. 저 광인들을 베어버리지 못할까. 사또의 다급한 외침에 포졸들이 허둥지둥 창을 들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순간 사내 곁에 서 있던 호위무사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하늘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것은 보통 마패가 아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그 패에는 용문양이 또렷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임금만이 지닐 수 있는 어명의 상징이었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왕실의 어사화가 찬란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상 전환합시오. 호위무사의 우렁찬 외침이 형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형장 전체가 마비되었습니다. 포졸들은 손에 들었던 창을 떨어뜨렸습니다. 백성들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상인도, 안악도, 노인도, 아이들까지도 사시나무 떨듯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전하, 조사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실이 끊어진 꼭두각시처럼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머리가 저절로 숙여져 바닥을 향하였습니다. 임금은 엎드린 무리 사이를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걸음걸이는 여전히 다소 힘겨워 보였으나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군주의 위엄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임금은 도마 위에 머리가 눌린 채 묶여있는 개똥이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소녀는 두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누군가의 발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니 어제 자신이 침을 놓았던 그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개똥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살았구나. 내가 놓은 침이 제대로 들었구나. 그 한 가지 생각에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임금이 몸을 숙여 개똥이의 밧줄을 직접 풀어주었습니다. 굵은 밧줄이 풀리자 소녀는 그 자리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임금은 피투성이가 된 소년의 어깨를 자애로운 손길로 어루만졌습니다. 이 아이가 짐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니라. 임금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고요한 형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엎드려 있던 백성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거지가 임금을 구했다고? 어제 암살범으로 끌려갔던 저 소년이? 그 말에 조사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떨렸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지금껏 짜놓은 모든 계략이 눈앞에서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였습니다. 형장은 죽음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멎은 듯하였지요. 백성들은 이마를 땅에 박은 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처형의 북소리가 울리던 이곳에 임금이 친히 납시었다니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죽을 뻔한 그 거지 소년이 임금의 목숨을 구한 은인이라니 세상에 이런 기이한 일이 또 있단 말입니까? 조사또는 바닥에 엎드린 채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어제 분명히 창고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의원도 부르지 않았고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습니다. 맹독에 당한 자가 그런 상태로 하룻밤을 버텨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렇게 멀쩡히 걸어 들어온단 말입니까? 임금은 천천히 형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망나니가 떨어뜨린 칼이 땅에 나뒹굴고 있었고 처형대 위에는 아직 개똥이의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임금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서늘함이 뒤섞여 있었지요. 사또라 하였느냐? 임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조사또의 어깨가 움찔하였습니다. 예. 소인이 고을 사또 조만석이옵니다. 사또는 이마가 깨지도록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임금이 한 발 한 발 사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또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임금의 발끝이 코앞에 멈추어 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짐이 어제 장터에서 독에 당하여 쓰러졌을 때 그대는 무엇을 하였느냐? 임금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또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전하. 소인은 그저 전하께서 전염병에 걸리신 줄로만 알았사옵니다. 병이 퍼질까 염려하여 격리 조치를 취한 것이옵니다. 결코 딴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옵니다. 임금의 눈썹이 꿈틀하였습니다. 전염병이라 하였느냐? 그래서 의원 한 명 부르지 않고 짐을 더러운 창고에 내버려 두었단 말이냐? 임금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물 한 모금, 이불 한 장 없이
짐을 차가운 흙바닥에 던져두고서도 그대는 백성의 어버이를 자처하는 것이냐? 사또의 얼굴이 핏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돌려 쓰러져 있는 개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소년의 앙상한 몸이 임금의 가슴을 저미었습니다. 저 아이를 보거라. 임금이 다시 사또를 향해 말하였습니다. 천한거지라 불리던 저 아이가 위험을 무릅쓰고 짐의 목에 침을 찔러 넣었느니라. 덕분에 맹독이 빠져나가고 짐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느니라. 백성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쓰러져 있는 개똥이를 새삼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죽어가는 개를 살리던 그 소년이 임금의 목숨까지 구하였단 말입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임금이 다시 사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허나 고을 백성의 어버이라는 그대는 어찌하였느냐? 짐을 살리려 한 아이를 역적으로 몰아 곤장을 치고 오늘 아침 해도 뜨기 전에 목을 베려하였느니라. 그대의 죄를 어찌 다스려야 마땅하겠느냐? 전하, 소인은 정녕 몰랐사옵니다. 사또가 바닥에 머리를 쾅쾅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저 저 거지놈이 전하께 침을 찔러 해치려 한 줄로만 알았사옵니다. 소인의 눈이 멀었사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사또의 비굴한 변명이 이어지는 동안 개똥이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으나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소년의 눈은 단상 위 사또의 책상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자신의 오죽 침통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지요. 개똥이는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호위무사가 막으려 하였으나 임금이 손짓으로 제지하였습니다. 소년은 단상 위로 올라가 자신의 침통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 다시 품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 순간 소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개똥이의 눈빛은 더 이상 어제의 비굴한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눈에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단호한 결의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천천히 돌아서서 바닥에 엎드려 있는 조 사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전하, 개똥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쉬어갈 낮은 목소리였으나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자의 말을 믿지 마시옵소서. 형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임금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천한거지가 사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 자는 오해하여 소인을 잡아들인 것이 아니옵니다. 개똥이가 소리쳤습니다. 저 자야말로 전하를 해치려 한 극악무도한 범죄자이옵니다. 사또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놈이 미쳤느냐? 죽을 목숨이라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게야. 사또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개똥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통을 꽉 쥔 채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소년의 눈빛이 사또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10년간 품어온 분노와 억울함, 그리고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비장한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하, 소인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개똥이가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에게는 증거가 있사옵니다. 저 자의 죄를 낱낱이 밝힐 증거가 바로 이 침통 안에 있사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거라. 짐이 들을 것이니라. 개똥이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10년간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올 순간이었습니다. 개똥이의 폭탄 같은 말에
형장 전체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엎드려 있던 백성들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지 소년이 사또를 범죄자라 지목하다니 이게 무슨 천지개벽할 소리란 말입니까? 조 사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개똥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놈이 정녕 미쳤구나. 사또가 악을 썼습니다. 전하, 저 천한 거지 놈이 목숨을 부지하고자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옵니다. 저런 미친 놈의 말을 어찌 들으시옵니까? 임금은 사또의 말을 무시하고 개똥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증거가 있다 하였느니라. 어디 보여보거라. 개똥이는 떨리는 손으로 침통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오죽침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소녀는 그 중에서 어제 임금의 목에 꽂았던 가장 크고 두꺼운 침을 꺼내 들었습니다. 침의 끝부분이 기이한 빛깔로 변해 있었습니다. 검붉은 색과 보랏빛이 뒤섞인 오묘한 빛깔이었지요. 전하, 이 침의 끝을 보시옵소서. 개똥이가 침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아침 햇살의 침끝의 빛깔이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이 검붉은 보랏빛은 보통 독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옵니다. 이것은 오직 서역에서 은밀히 들여오는 특수한 독, 짐독에서만 나타나는 빛깔이옵니다. 임금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짐독이라 하였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오래전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0년 전 조정을 뒤흔들었던 독살 사건이 있었지요. 당시 정승 한 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였고 내의원 소속 어의 한 명이 독살범으로 지목되어 처형당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보거라. 임금이 나직이 명하였습니다. 개똥이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전하, 이 짐독은 10년 전에도 쓰인 적이 있사옵니다. 당시 내의원 제조였던 조 대감이 자신의 정적을 몰래 독살할 때 사용한 것이 바로 이 짐독이옵니다. 형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조 사또의 얼굴이 클빛으로 변하였습니다. 헛소리다. 사또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때 독살범은 이미 처형되었다. 허 의원이라는 놈이 범인으로 밝혀져 목이 베어졌느니라. 개똥이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허 의원은 범인이 아니었사옵니다. 소년의 목소리가 형장을 울렸습니다. 허 의원은 누명을 쓴 것이옵니다. 진짜 범인이 증거를 조작하여 억울하게 죽음으로 몬 것이옵니다. 임금은 개똥이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핏발선 눈, 앙상한 볼, 그러나 그 속에서 빛나는 결연한 눈빛. 어디선가 본 듯한 이목구비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소년의 얼굴이 10년 전 억울하게 죽어간 그 허 의원의 얼굴과 빼닮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설마... 임금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과인이 지켜주지 못했던 그 허 의원의 핏줄이란 말이냐? 개똥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러하옵니다, 전하. 허 의원은 소인의 아버지이옵니다.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 결백을 외쳤으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사옵니다. 형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백성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조 사또는 땀을 비오듯 쏟으며 발악하였습니다. 전하, 저 천한 거지 놈의 말을 어찌 믿으시옵니까? 허 의원의 자식이라는 것도 거짓이고 증거라는 것도 모두 꾸며낸 것이옵니다. 그러나 개똥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더 다가가 사또의 눈을 똑바로 쏘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소인이 한 가지 여쭙겠사옵니다. 10년 전 그 사건에서 시신의 입술이 푸르게 변한 것을
보거독이라 주장하신 분이 바로 사또 나리가 아니셨사옵니까?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개똥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짐독은 보거독과는 전혀 다른 증상을 남기옵니다. 보거독은 입술을 푸르게 만들지만 짐독은 뼈를 검게 물들이옵니다. 당시 부검에서 시신의 뼈가 검게 변해 있었다는 사실은 왜 숨기셨사옵니까? 사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직접 은폐하였던 사실을 이 어린 거지가 어찌 알고 있단 말입니까? 사또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그리고 짐독이 어디서 나는지 내 놈 따위가 어찌 안단 말이냐? 개똥이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소위는 모르옵니다. 허나 사또 나리께서는 아시지 않사옵니까? 짐독은 명나라 상인 왕씨에게서만 은밀히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옵니다. 그 순간 사또의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네 이놈, 그 짐독은 명나라 상인 왕씨에게서만 구할 수 있는 극비품이거늘 내가 어찌 그것을 안단 말이냐? 말이 끝나자마자 사또는 자신이 무슨 말을 뱉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이 쩍 벌어진 채 굳어버렸습니다. 스스로 독의 유통 경로를 임금 앞에서 자백해 버린 것입니다. 독을 어디서 구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은 곧 자신이 그 독을 사용하였다는 증거나 다름없었지요. 형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백성들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임금의 눈이 서리빨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조사또는 그제야 자신이 친 덫에 자신이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사또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소위는 그저. 그러나 더 이상의 변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정적을 독살하고 무고한 어이에게 누명을 씌웠던 자, 그리고 이번에 자맥 나온 임금마저 암살하려 하였던 자가 바로 눈앞의 조사또였던 것입니다. 개똥이는 침통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이 시꺼먼 대나무 침이 결국 진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10년간 차갑게 식어있던 억울한 진실이 15살 거지 소년의 손에 들린 오죽침 하나로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옵니까? 드디어 아버지의 억울함이 밝혀졌사옵니다. 소인이 해냈사옵니다. 임금은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손등에 핏줄이 굵게 솟아올랐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아꼈던 어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다는 것도 분하거늘 그 누명을 씌운 자가 버젓이 고을 사또로 행세하며 백성을 다스려 왔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자가 이번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노리다니 이보다 더한 배은망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놈이 비열하게 파놓은 함정에 내 놈 스스로 무덤을 팠구나. 임금의 호통이 형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10년 묵은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충신을 죽이고 오늘은 임금을 시해하려 들었느니라. 이런 놈을 어찌 하늘 아래 살려둘 수 있겠느냐. 조사또는 혼백이 빠져나간 듯 바닥에 엎드린 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렸고 눈동자의 초점은 풀려 있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올린 권세와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어떤 변명도 어떤 계략도 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전하.
사또가 기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하였습니다. 소인이 한때 눈이 멀어 그리하여 싸웁니다. 제발 목숨만은. 사또는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굴한 모습에 연민을 느끼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임금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당장 저 역적의 관복을 벗기고 포승줄로 결박하라. 추상 같은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호위무사와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사또의 관복을 거칠게 벗겨냈습니다. 화려한 비단 관복이 찢어지며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굵은 포승줄이 사또의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한양으로 압송하여 삼법사의 엄중한 신문을 받게 하라. 임금이 명을 이었습니다. 모든 죄상이 밝혀지는 대로 능지처참에 처할 것이니라. 삼족을 멸하여 이런 역적이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하라. 능지처참이라는 말에 사또는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포졸들이 그런 사또를 짐짝처럼 질질 끌고 형장 밖으로 향하였습니다. 살려달라는 울부짖음과 비명이 멀어져 갔습니다. 백성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막힌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고을에서 갖은 횡포를 부리던 사또의 비참한 몰골을 보니 통쾌하기 그지없었던 것이지요. 형장이 다시 조용해지자 임금은 천천히 개똥이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소녀는 여전히 피투성이가 된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상처투성이었고 고열에 시달린 탓에 얼굴은 핏기가 하나 없이 창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손에 꼭 쥔 오죽 침통만큼은 놓지 않고 있었지요. 임금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었습니다. 비록 미복자맹을 위해 입은 평범한 옷이었으나 안감에는 붉은 용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 옷을 개똥이에 잡고 앙상한 어깨에 직접 덮어주었습니다. 추웠을 것이다. 임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옥에서 밤새 얼마나 고생하였느냐. 개똥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임금이 자신에게 직접 옷을 덮어주다니 꿈인가 싶어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임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과인의 눈이 멀어 10년 전에 내 아비를 지켜주지 못하였느니라. 임금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내 아비 허의원은 과인이 아꼈던 신하였다. 그런데 간신의 모함에 넘어가 죄 없는 자를 죽음으로 몰았으니 이는 전적으로 과인의 불찰이로다. 임금이 천천히 무릎을 굽혔습니다. 만백성 위에 군림하는 조선의 임금이 천한 거지 소년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형장의 모든 이들이 경악하여 숨을 멈추었습니다. 미안하다. 임금이 진심을 담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과인의 목숨을 살려주어 고맙다. 개똥이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년간 가슴에 응어리져 있던 서러움이 둑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끌려가던 그날, 어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결백을 외치며 울부짖었으나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10년을 거지로 살며 온갖 천대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의 의수를 갈고 닦으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전하. 개똥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의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 전하를 원망하지 않았사옵니다. 오히려 언젠가 전하께서 진실을 알아주실 것이라 믿었사옵니다. 임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개똥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과인이 선포하노라.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10년 전 억울하게 죽은 허
이혼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키노라. 관직을 복권하고 제사를 지내 그 넋을 위로할 것이며 후손에게는 마땅한 보상을 내릴 것이니라. 백성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개똥이는 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 닿게 절하였습니다. 눈물이 흙바닥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소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임금이 개똥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아비의 의술이 너에게 고스란히 전해졌구나. 어제 내가 놓은 침술이 과인의 목숨을 구하였느니라. 이제 너도 아비의 뒤를 이어 백성을 위해 의술을 펼쳐야 하지 않겠느냐? 개똥이는 고개를 들어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임금이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부로 너를 내의원 의관으로 임명하노라. 궁궐에 들어와 과인의 곁에서 의술을 펼치고 나아가 이 땅의 아픈 백성들을 돌보거라. 천안거지에서 하루아침에 내의원 의관이라니. 형장에 모인 백성들이 놀라움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개똥이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임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년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단, 한 가지 부탁이 있느니라. 임금이 말하였습니다. 개똥이라는 이름은 이제 버려라. 내 아비의 성을 이어받아 당당한 의원으로 다시 태어나거라. 개똥이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손에 쥔 오죽 침통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이 침으로 사람을 살리라 하셨습니다. 원망에 눈이 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따랐더니 결국 이렇게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훗날 개똥이는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아 허준이라는 이름으로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임금의 곁에서 의술을 펼치는 한편 가난하고 아픈 백성들을 위해 무료로 침을 놔주는 어진 의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일러 조선 최고의 명이라 칭송하였으나 정작 허준 본인은 늘 겸손하게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맹자에 이르기를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몸을 고되게 한다 하였습니다. 개똥이는 10년간 거지로 살며 천대와 멸시를 받았으나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아버지의 침통을 지켰고 매를 맞으면서도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이 결국 임금의 목숨을 구하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는 큰 그릇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여, 부디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반드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련이 내일의 큰 복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빨리 만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십시오. 어느 지역에서 함께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을 담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